RC카라고 하는 조그만 모터 달린 자동차 놀이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터 하나만 있어도 KTX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초전도체란 물질 하나로 세계 정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에너지는 사실 생산해서 우리가 쓰는 데까지 엄청나게 많은 게 유실됩니다. 이제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중동 국가에서 많은 석유를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산업혁명의 다음번 버전이 나온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명지대학교의 박정호라고 하고요. 먼저 초전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물체는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체는 말 그대로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구리나 은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부도체는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는 그때그때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특정 조건값을 주면 갑자기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반도체는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IT 장비에 반도체라는 게 들어가는 이유가 신호를 만들어서 그걸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바로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정보를 보내고 소통을 하는 이런 것은 반도체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 반도체에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거나 이 반도체에서 만들어진 전기적인 신호를 다시 보내줄 때는 도체를 사용하겠죠. 전기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도체는 일반적으로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전기가 흐를 때는요, 그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성질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저항인데요, 그 막는 성질들이 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온열 기구들 보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뻘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게 다 저항 때문이에요. 전기를 흘러줬는데 저항값이 세다 보니까 전기가 잘 안 흐르는 대신 그 저항 때문에 발열이 생겨서 이렇게 온열기구로 따뜻한 기운을 만드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부러 온열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전기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원하는 양만큼 전기적 신호를 제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우리가 가장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겠죠. 그러면 저항이 제로이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 저항이 제로인 도체를 바로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슈퍼컨덕터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슈퍼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저항이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초전도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초전도 현상이 보이냐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체라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 도체라는 물건에 특정 이상 압력을 가하거나 특정 이하의 온도를 가해주면 갑자기 저항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이렇게 일정 이하의 온도까지 낮춰주거나 일정 이상의 압력을 높여줬을 때 저항이 안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압력을 바꾸거나 온도를 바꿔주면 저항값이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압력과 온도를 바꿔주는 그 폭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온도나 압력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항이 0인 도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과학자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새로운 신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수은이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막 이제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를 막 보내보는 거예요. 아니면 온도를 바꾸거나 압력을 바꿔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특정 조건에서 또 저항값이 0이다 그러면 이 새로운 물질은 어떤 온도, 어떤 압력만 주면 저항이 없습니다. 초전도체가 됩니다. 이런 연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초전도체 사건은요, 크게 두 가지에서 다른 연구, 이전 연구 성과를 압도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인구의 회자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첫째는 온도와 압력이 상온, 상압. 많은 분들이 상온 초전도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상압도 중요합니다. 상온, 상압에서 그냥 우리 자연 환경 속에서 초전도, 즉 저항이 0인 성격을 보였다라는 데 하나 놀라운 거고요. 우리가 상온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온도는요,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 중에 접하게 되는 온도 수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하라 사막
깜깜하게 아주 그런 기온과 남극의 기온, 거기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일반적인 레인지는 더 좁겠죠. 그런 범주 아래를 상온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많은 부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초전도 현상을 보인 이 물질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한 그 원료들이 비싼 게 아니라 싼 거로 이 원료를 만들었어요. 구리라든가 뭐 이런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쉽게 조달해서 쓸 수 있는 물질로 초전도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겁니다. 이 초전도체가 이제 상업화가 돼서 실제 많은 형태로 쓰이게 되려면 그 원료가 대거 많이 수급받아줘야 되는데 원료가 싸니까 수월하게 대량 생산할 수가 있고 만든 물건을 별도의 압력이나 온도를 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의 초전도체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워낙 쓰임이 많아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냐 그게 골치 아플 정도인데 대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저항이 제로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중부양 같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럼 그냥 붕 떠 있는 겁니다. 붕 떠 있다는 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전에 그 RC카라고 하는 조그만 모터 달린 그 자동차 놀이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터가 초전도체로 만들고 물론 이게 단단해져야 되니까 그 물질은 웬만한 걸로도 구부러지지 않고 엄청난 압력도 무게도 견딜 수 있는 만큼 단단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모터 하나만 있어도 KTX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저항이 제로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KTX를 움직이려면 차량 하나만큼의 엔진 같은 게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 맨 앞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RC카 모터 같은 거 물론 이 KTX 중량을 견딜 수 있는 정도야 돼야 되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이걸로 그걸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초전도체라는 건 운송수단에 있어서도 뭐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사실 생산해서 우리가 쓰는 데까지 보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게 유실됩니다. 그 고압의 구리전선을 통해서 저기 발전소에서 우리 시내까지 전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엄청난 유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부분에서도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운송수단이 이렇게 저렴하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에너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중동 국가에서 많은 석유를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의 석유의 의존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의 전 세계적인 맨파워라든가 발언권이 크게 위축되겠죠. 세계 정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이 초전도체란 물질 하나로 기술이나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이 모든 분야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그 다음번 버전이 나온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어떤 디바이스들이라든가 아니면 연산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뭐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거를 결과값을 얻었을 때 얻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를 쓰게 되거든요. 그 전기 쓰는 비용보다 결과가 가져다 주는 그 가치, 경제적 가치가 더 작으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손실을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무한의 많은 상상력을 인공지능이라든가 IT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서 한번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많은 결과들이 더 많이 시도될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어떤 확장도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죠. 일단 순수 과학적인 성과로는 바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바로 노벨상 후보자들 중에 하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초전도체를 개발한 것으로 인해서 경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 국방 이런 전방위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다시 수십 년이 흘러야 될 거예요. 이 초전도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를 조성하는 건 랩실에서 조그맣게 몇 번 실험한 것과는 전혀 또 현격한 차이가 유발되거든요. 만약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되면 그것을 이제 범용으로 많은 곳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그 인프라 조성은 다시 최소 10년 이상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만한 곳은 신물질을 만드는데 사용된 것으로 미뤄 짐작되는 뭐 구리라든가 이런 광물 자원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욱더 발전 속도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광은 사실 워낙 원거리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빌딩이나 이런 엄폐물이 없거나, 그래서 자연 바람이 잘 불거나 아니면 자연광을 잘 얻을 수 있는 주변에 지작물이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걸 도심까지 끌고 오는 건데, 그걸 도심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구리 광선이 쓰이고 그 과정에서 또 전력 유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전대체로 인해서 유실이 덜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훨씬 더 채산성 있는 에너지 수급 체계로 바꾸게 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 큰 이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분들이 이제 공식적인 논문이나 그 논문을 통해서 논문집에 게재가 된다는 건 그 게재되기 전에 그걸 검증받는 아주 혹독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쳤을 때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게 실제 약간 성과가 있네요 라고 공증받는 거다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그 논문조차도 문제가 돼서 철회된 경우도 없지 않죠. 우리나라 특히 뼈아픈 경험들이 한두 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논문이 발표되고 그 논문의 내용이 검증이 돼서 세계적인 유력지에 게재가 되는 것을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 또는 중국 같은 나라도 못한 걸 우리나라에서 했다고요? 저는 그 부분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초전도체를 만드는 지금의 방식은 자연상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얻은 물질을 가지고는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체 성격을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인위적인 신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물질을 만든다는 건 배합이 진짜 무한이겠죠. 납 조금 넣고 구리 좀 넣고 은 조금 넣고 수은도 좀 넣었다가 이번에는 수은과 은을 이번엔 대폭 많이 넣었다가 반대로 은은 조금 넣고 수은만 제한뜩 넣었다가 뭐 이런 새로운 뭔가 신물질을 만드는 조합이라는 건 정말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무한에 가까운 그 수많은 트라이들을 독일 회사 또는 일본 뭐 연구진, 미국 연구진 이런 수많은 석학들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하고 있을 텐데 아주 운 좋게 한국이 먼저 시작했던 그 조합 중에 하나에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모두 출발점에서 요이 땅 해서 가는, 그래서 결승점은 정해져 있는데 먼저 뛰고 뒤로 뛰는 게 아니라 다 뛰는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숨은 그림을 찾으려고 다 뛰는 방향이 다른데 어느 쪽에서 뛰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데 마침 그게 있어서 먼저 잡을 수도 있는 거라서 무조건 의구심만 가지고 보지는 저는 않고요. 뭐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핵융합 발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석유를 비롯해서 에너지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만들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자력이 이제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으로 우리가 저렴하게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라고 했었을 때 핵융합 발전, 쉽게 해서 인공태양 만드는 기술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인데 한국이 또 인공태양 분야에서도 또 적지 않은 성과를 요즘 내고 있어요. 이거는 핵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핵을 융합시키는 과정에서도 열이 나는데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태양과 똑같은 원리다라고 해서 태양이 지금 영원히 지금 거의 반영구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똑같은 그 원리를 이용한 거라서 그래서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태양은 워낙 고압과 고온을 견뎌야 되는데 또 지구상에서 그런 고압과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한다라는 건 이것도 또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구가 아직 한참 진행 중이죠.
사실은 이건 챗GPT 관계자들도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에서의 접근 가능성이 약간 자유롭진 않죠. 지금 저도 챗GPT를 간간히 쓰는데요. 사실 적지 않은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다음처럼 무료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아니다 보니 일반인들이 슬슬 이제 돈을 내야 되네. 그럼 난 덜 이용할래. 이렇게 뒤로 백을 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챗GPT를 이용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 호기심,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호기심의 발로로 한두 번씩 해본 분들은 이미 그 호기심이 다 해갈됐기 때문에 이제 챗GPT를 안 쓰는 분들이 또 많아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챗GPT에 대한 이용자 수나 이용 횟수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얼마 전까지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7개 회사들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예요. 다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도 사실 개발하고 있다, 개발 다 완료됐다, 아니면 수정 보완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다 있을 정도만큼 다음 스테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 화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 자체에선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대중적으로 우리 회사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더 많이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은 그 귀결점을 가고 있어요. MS 같은 경우는 다음번 MS 오피스 버전에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 같은 걸 아예 탑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드나 PPT 관련해서 챗GPT 버튼 같은 게 있어서 워드 파일을 보내주고 이걸 PPT로 만들어줘 하면 바로 PPT로 만들어주고, 내가 그냥 텍스트로 편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데 이걸 자기소개서 양식으로 바꿔줘 하면 자동적으로 챗GPT가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 MS 오피스에 그걸 탑재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바드라는 서비스를 어떻게든 지금 서비스 중에 하나로 활용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몇 가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점점 그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유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전기예요. 워낙 생성형 인공지능이 잡아먹는 리소스, IT 관련한 리소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거와 관련돼서 신문 칼럼을 한 장짜리 쓴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 아티클들을 읽어보고 그 다음은 쓰겠죠. 그럼 그 읽어보는 양이라는 건 하루에 뭐 제한된 숫자일 거예요. 그런데 챗GPT 본인이와 관련된 신문 칼럼을 A4 한 장짜리 쓴다라고 하면 읽어보는 페이지 수는 몇만 장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몇만 장에 가까운 페이퍼를 읽는다는 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한 이슈들이 조금 우려가 될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저작권이나 이 만들어진 거는 누구 소유냐, 이런 법리적인 해석도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할 부분으로 보이긴 하네요. 챗GPT를 만든 사람들이 이 소스를 가지고 지금은 약간 오픈소스처럼 많은 데다 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응용 기술이 결부가 돼서 활용되게끔 만들려는 추세로 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걱정을 덜 하고요. 오히려 이분들이 걱정한 건 결국 챗GPT가 학습한 그 원천 리소스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텐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뭔가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챗GPT와 관련된 기술을 코인과 같은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 다른 기술과 결부시켜서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사실 그 모습을 보긴 했죠. 바로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 자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대화로 그냥 같이 업무를 하고 일상생활을 보내죠. 그 경지가 오면 아마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벌써 저는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써 인공지능을 안 사용하고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촬영하러 올 때도 내비게이션을 썼기 때문에 이것도 길 찾아주는
일종의 인공지능이고요. 로우 단계.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로봇 청소기 쓰는데 이것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작은 단면 하나하나 속에서 이미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AI로 인해서 새로 생길 일자리들도 분명 있습니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많을지 언제쯤 많이 생길지는 미지수죠. 퀘스천 마크예요. 새로운 일자리라는 건 아직 우리 머릿속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종류와 수들 중에는 야, 저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대체되겠는데 라는 건 확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없어질 일자들의 개수는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 생길 개수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당분간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 일자리는 없어지는 건데 새로 생기는 인공지능 전문가, 어떤 무슨 활용 전문 기사, 이런 일자리는 내가 아직 거기에 대한 직무 경험이나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은 누군가의 일자리긴 할 텐데 아직 내 일자리는 아닌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위협감을 느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방송 관련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일단 원고를 쓰는데 원고 자체가 아주 루틴한 수준의 원고 같은 경우는 이제 챗 GPT가 바로 다 써주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연어 처리가 되어 있는 인공지능 목소리가 잘 읽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상인간이라고 해서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멋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이 아나운서처럼 화면에 나와서 그걸 어나운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비싼 값 주고 아나운서나 방송인을 육성하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가상인간을 좋아하는 것과 방송인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방송인이라는 직업도 여전히 존재하겠으나 일부 프로그램이나 일부 시간대 편성에는 제작비 절감이든 아니면 그 기호에 맞는 사람들의 특성을 위해서 가상인간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방송 컨텐츠, 그냥 컨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일자리 변화가 유발될 것 같아요. 철저히 핸드메이드입니다. 우리가 스위스란 나라와 우리나라가 교역을 할 때 스위스로부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해오는 첫 번째 물건은 시계입니다. 시계를 수입해오는데요. 이 스위스산 시계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짜리도 많잖아요. 그렇게 고가의 시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대거 수입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시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핸드메이드거든요. 어마어마한 장인이 올해 몇 개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에 수천만 원씩 내거든요.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감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들이 아마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AI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좋은 터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니즈가 적겠죠. 왜? 한국 시장은 제한적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도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화 발전을 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한국어에 대한 인공지능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한국어라는 독특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의 자생력을 유지 보존하는데도 적지 않은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어를 기반으로 일단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어떤 프레임을 또는 토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와 비슷한 제3세계 국가들 있잖아요. 영미권의 구글에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과 뭐 MS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거와 경쟁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뭐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얀마라든가 중동권이라든가 이런 일부 국가들하고는 충분히 그 나라에서 사용할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에 한국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IT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그런 나라들 위협할 정도의 그런 패권 국가도 아니니까 부담감도 적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한국의 IT 기업들에게 또 다른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들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잘 쓸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점점 내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야 하고 거부하거나 외면했을 경우 어느 순간 그 기술이 내 코앞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빨리 이해하고 제일 먼저 활용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내 지금 일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져도 다른 일자리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